돌았어요. 자, 화장실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큐! 안녕하세요. 나만의 인사? 자,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문화유산의 새롭고 산뜻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화유산 알려줌. 그리고 이 모든 정보의 중심, 꿀잼 이야기 보따리의 주인공 바로 이기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보셨어요? 네. 댓글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잠깐만, 좋은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잠깐만, 말이 꼬였어. 거짓말을 하려니까 지금. 맞아요. 거짓말 못해요. 간다. 재미와 반전을 더한 랭킹쇼로 문화유산에 대해 새롭게 풀어보고 있는데요. 댓글 혹시 보셨어요? 네, 봤죠. 댓글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제 정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해요. 오늘 어떤 주제가 또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번엔 저희가 뭐 준발 형님의 포스를 뺨치는 네. 신윤복 형님의, 형님인가? 형님이시죠? 그렇죠, 형님이시죠. 네,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여주니까 정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네. 잘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특히 1위였던 네. 그 연소 답청 기억나시죠? 네. 정말 깨알 같은 포인트가 많다고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한 이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시작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네. 뭐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네, 괜찮겠습니다. 그럼 출발! 시대 명군 세종대왕의 놀라운 업적 탑 5! 와, 세종대왕. 야, 세다 세.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정말 제일 먼저 위인을 꼽는다고 하면 세종대왕이잖아요. 맞아요. 광화문에 동상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세종대왕님의 업적 5개를 뽑는다는 거는 너무 조금 아니에요? 3시간 특집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글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반전이죠. 업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과연 탑5가 무엇이 들어있을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꼭 지켜봐 주세요. 채널 고정. 유튜브 고정이구나. 5위, 강대국의 면모, 쓰시마 정벌과 사군 육진 개척. 사군 육진 이거 많이 기억나요? 들어봤잖아,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뭐 이 또 그 손에 꼽는 게 이제 뭐 이른바 그 대마도 정벌, 쓰시마 정벌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군 육진인데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는 보통 보면 그 왜구들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연안을 계속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당시에는 좀 뭔가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빈민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상수단에 따라서 물자 공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1419년 정도에 명나라를 왜구가 막 쳐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서해안을 이렇게 막 약탈을 하고 막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명나라를 쳐들어가니까 또 명나라에서는 왜구를 막 이렇게 정벌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명나라가 쳐들어 왜구를 정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나라가 왜구를 쳐 들어간다는 건 물자를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걸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도 뭐 그런 추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왜구를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살짝 속이 시원하지 왜? 네? 그런가요? 시원하지 얘기만 들어도. 근데 거기도 보면 참 묘한 그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쳐들어가면서 대마도주한테 조말생이라는 병조판서가 이런 말을 해요. 대마도라는 섬은 원래 경상도의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나라 땅이라는 건 물론 실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대마도가 뭐 우리 땅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마도주가 항복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 거제도로 철군한 후 그것이 이제 대마도 정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왜구들이 이렇게 여기 막 뭐 약탈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쓰시마 정벌의 왜구의 어떤 그 약탈을 사실상 종식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또 의의를 답니다.
아, 재밌다. 그러니까요.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어요. 나 너무 재밌어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설민석 선생님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훨씬 재밌는데 저는? 네. 아니에요. 설민석 선생님도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북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 초까지 사실은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여진족, 이 뭐 여러 부족들이 종종 국경을 쳐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치은덕이라든지 이천 이런 분 장수들을 해서 여진족을 몰아내도록 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압록강 상류 지역에는 사군을 설치를 하고요. 김종서, 그 유명한 장군 네, 있잖아요. 김종서 장군. 이 그분을 이제 함경도 쪽에 함경도. 책임자로 삼아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래서 두만강 유역에는 육진, 그러니까 압록강에는 사군, 두만강에는 육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압록강과 두만강 그 사이를 두고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그런 국경의 모양을 그 사군 육진에서 그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우리가 의의를 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러려면은 무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방어를 하려면 아무래도 손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세종대왕은 사실은 뭐 한글 창제하고 문과생이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이 문과긴 하지만 이과 쪽도 이게 대단했던 분이다라고 다 우리가 갖추셨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기전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요. 막 여러 발이 팍팍팍 나가는 네. 다연장 방사포 그렇죠.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다른 그런 무기들도 많이 개발을 했는데 뭐 쾌색선 같은 거, 대마도 정벌 때 그 쾌색선을 뭐 썼는데 이 배에는 뭐 화포라든가 화통 같은 것도 실려 있고 그래서 병선의 구실을 또 이 역할을 마음대로 과시를 하고 막 그랬던 거고 총통이라든가 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자, 세종대왕님의 오늘 쓰시마 정벌과 또 사군, 육진. 육진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살짝만 알아봐도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도대체 탑5의 네 번째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요? 4위. 먹고 살 걱정 뚝. 농사직설. 농사직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들어봤잖아. 주간식 답으로 많이 아, 나왔던 그럼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다 굶어 죽어, 진짜로. 맞아요, 그죠, 맞아요. 선생님? 교과서에서 한 보면 정초라는 분이 나오죠. 네. 정초하고 변효문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을 시켜서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농서라는 게 농상집여라는 건데 이게 중국 거예요. 화복식 농법을 썼는데 이 화복식 농법이라는 건 사실 반농사 네. 위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논농사잖아요. 논농사 위주였기 때문에 좀 다르죠. 다른데 이게 그 중국 농법을 쓰니까 농서를 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제 세종 때 각 지역에 맞는 농사 방법을 누가 잘 아느냐?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농부, 좀 노련한 농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담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어라. 경험담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들어라. 그걸 들은 거를 다 기록을 해라. 그걸 다 차근차근히 이 너무 커. 이게 너무 괴롭혀. 대왕파리. 아, 그 네. 옆 뒤에 팔이 좀 잡아봤는데? 잡았다. 잘했어.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되지? 이 세종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노련한 농부들 경험담을 좀 그 이렇게 경험담을 모아라.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맞는 농사 방법을 한번 좀 그 만들어 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각 지방에 가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정리를 하고 이래서 이제 농사직설이다라고 이름을 단 거고 조선 최초의 농업 서적이고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게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후대에게 아니면 또 맞아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쉽게 알 수 있게 책으로 만들었다는 게 야.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너무 같아요. 대단하고 단순히 탁상 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천 가면은 임금님 쌀, 네. 뭐 세종대왕표 쌀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드셔보셨나요? 저는 나라님 밥상 이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그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럴만하네요, 진짜. 3위. 첨단 과학기술의 향연. 추구기, 혼천이, 자경루. 아, 요거 안 나올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네. 사실 세종대왕님 하면 또 과학 덕후로 알려져 있잖아요. 세종이 개발한 사실은 그 이 천문 기상기구 혼천이는 네. 뭐 태양과 달,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천문기구라고 네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농사에 또 효과가 만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구기는 뭐냐? 비의 양을 우리가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거는 그 세자인 문종이 이제 물통에 떨어지는 빗물을 보고 추구기를 이렇게 구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종의 아들이 이렇게 또 만들었고 같은 피죠. 같은 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 추구기를 만든 것이 사실은 유럽보다도 한 200년이 앞섰다고 하죠. 근데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게 시국이도 우리가 강수량에 따라서 통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에 비가 얼마큼 왔다, 작년에 이 시기에 비가 얼마큼 왔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해시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경루라고 있어요. 물시계. 네, 물시계. 해시계 같은 경우는 뭐 해가 안 뜨면 네.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물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고. 또또또독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물이 차면은 땡 이렇게 울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경루가 대단한 게 동아시아의 어떤 유압식 물시계하고 아라비아식의 어떤 자격 장치를 조합시켜서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 최첨단 물시계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600년 전에 만들었다. 현대 과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7년인가요 언젠가 이 자경루를 복원하는데 과학자 30명, 그다음에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네네. 23년 걸렸다 그러면 23년.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세종 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출중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감히 상상이 안 가네요. 추혜정 씨는 그리고 임금 왕자 있잖아요. 네. 임금 왕자 한자. 네.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네. 나는 게 이 네. 땅 네, 위에 네. 그다음 뭐죠? 네. 임금 왕자를 보면 이렇게 임금 왕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줄은 네. 하늘이에요. 아, 그다음 맨 하늘. 밑에 있는 게 땅이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임금 왕자거든요. 멋있다.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임금 왕자를 그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하늘의 모든 조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백성들한테 그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이 뭘 원하는지를 하늘에 이렇게 알려야 전달해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금 왕자, 임금의 역할이거든요. 부여 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가뭄이 일어나갖고 곡식이 뭐 연글지 않았다든가 백성이 굶어 죽었다든가 그러면 임금이 책임을 지고 임금이 죽임까지 당하고 뭐 이랬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천문 관측, 그다음 날씨 예보 이런 게 목숨을 건 거죠. 복도 많아요. 우리는 타고난 민족, 복받은 민족이에요, 진짜.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맞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글 없었어 봐. 중국말 하고 있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짜 바보 됐을 거야. 2위, 최초의 국민 투표로 만든 공법제. 네? 공법제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 뭔가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뭐죠? 공법이 뭐냐? 해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라에서. 근데 어떻게 걷는가? 네. 이제 우리 세종은 일정량의 공모를 그 정액으로 이렇게 걷는 세금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정액제로 걷는 세금 이거를 예전에 맹자도 최악의 세금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평하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고려 말 조선 초까지 그때 당시 세금 제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험 손실법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어렵네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게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 뭐냐면 해마다 논 1결당 조미, 그 쌀과 조를 한 30두 뭐 이렇게라고 정해놨어요. 그것도 정액제죠. 그러나 추수 때 관리들을 파견해 갖고 현장 조사를 해갖고 이게 흉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대로 조사를 해갖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되게 좋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네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게 또 재량권을 주니까 이 고양이 앞에 뭔가 생선을 주는 격. 그런 관리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등골이 휘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비리, 부정부패가 뇌물 이런 나오고. 게 있을 수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대 비용 있고 뇌물 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세종이 이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바꾸자니 이것 때문에 문제, 또 네. 이렇게 바꾸자니 또 이것 저게 때문에 문제. 문제고. 뭐를 해도 사실은 어디나 완벽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씩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 때 여론조사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집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해마다 한 1결당 10두
열도를 걷는 걸로 이제 해서 호조가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 70만 명 중에 그 17만 명이니까 4분의 1 정도 참여했고,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전자투표가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실록을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시도별 찬반 투표수가 단단히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라도의 경우 보면 찬성이 29,547명, 반대가 269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 한 표 차이까지도 다 수용을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단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투표 결과를 보면 57.1% 정도가 이제 찬성표를 던졌는데, 네. 그럼 뭐 과반이니까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건데, 해야죠. 반대 여론이 그 특히나 고강 대작들, 황희정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공평하지가 않다.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부자들은 조금 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낸 결과가 되고, 원래는 1년에 30두가 원칙이었는데 태종 때까지는. 네. 근데 그 10두 정도 받으면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반대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네. 그 5개월간이나 해왔던 그런 그 국민투표를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켜버립니다. 창성 투표가 더 많이 나왔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보류를 했다. 근데 이 26년 동안 공법 도입이 보류가 됐었다면 네. 그러면 26년 동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 됐었다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 공법 제도에 있어서? 세종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 또 뭐냐면, 뭔가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끈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념이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게 이제 추진을 한 건데, 왜 그랬냐? 아무리 엄청난 불공평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 불확실한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배제한 공평 가세를 내세웠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26년 만에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종대왕님의 어떤 위대함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 이 얘기 들었으면 나 진짜 100점 맞았을 대학이 것 같아요. 달라졌지 않을까, 달라졌죠. 나 지금 여기에 안 앉아있고 이쪽에 앉아있죠. 진짜. 1위. 세계 최고의 언어를 만들다. 한글 창제.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야, 이걸 빼놓고는 진짜 세종대왕님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일이 10월 네. 9일이에요. 그래요? 한글하고 같은 날 제가 태어났어요. 진짜? 네. 또 그렇게 이어지네. 네, 메모해 두세요. 잊어버리진 않겠네, 한 번 들으면. 우리 또 한글 하면 우수함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모든 언어학자들이 네. 한글의 우수성에 정말 감탄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네. 어떻게 조합을 해도 이게 발음이 다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글을 모국어로 쓰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한글을 본인들의 이제 언어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워서 그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 뿌듯하다. 어느 나라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어느 쪽인데 너무 깊숙하게 제가 너무 깊이 물어보지- 들어갔나? 아니, 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다 주워 들은 거지. 아, 마치 다 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을까? 네. 우리가 다 알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 중국과 달라서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어. 왜 만들었냐? 조선에서 그 벌을 주고 막 이럴 때 보면 명나라의 대명률이라는 그런 법전을 참고를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너무 어렵죠. 한문 너무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뭐가 법에 저촉이 됐는지 백성들이 모르고 판결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그 대명률 같은 거를 좀 이두로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고쳤지만 그 역시도 한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대략 난감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1428년에 경상도 진주에서 김화라는 백성이 아비를 살해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집현전에서 이 중국에 있는 충신, 효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110명씩을 선정해서 사파를 그리고 무슨 설명을 하고 그림과 시를 쓰고 그래서 교육용으로 했는데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한문인데. 모르는데.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아무리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이런 걸 나눠줘 봐야 되겠냐라 그래서 이제 열흘이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든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 너무 대단한 게 진짜 우리 봐요. 영어 진짜 평생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중국말? 와, 진짜 더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이 한글은 이야기가 너무 쉽게 만들어서 이거 만드신 분들이 정말 천재야.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인지함, 백성, 인장, 애민. 또 백성이 먼저다. 백성이 먼저다. 소통이죠, 소통. 소통. 그죠? 예,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먼 일이 있으면 소통해 갖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네. 그런 건데 이분은 뜻이 확고하면은 정말 고집을 피우고 엄청나게 고집을 피우는데 이 최만리라는 분하고의 어떤 논쟁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최만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언문 한글이죠. 이게 그 중국 제도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사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끄럽다. 이거는 뭐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글 열흘이면 배운 다음에 그러면 누가 사대부가 뭐 어떻게 그 한문 어려운 거를 배우고 좀 뻐겨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배우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세종이 이제 이성을 완전히 잃어요. 거기서. 확 열이 받은 거죠. 예. 너희는 설총은 좋다고 옳다고 하면서 내가 한 거는 그러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너네 따위의 선비가 어째 내 뜻을 알 수가 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저속한 선비 같으니 내가 지금 할 일 없어갖고 지금 만들었는 줄 아느냐? 지금 기자님이 세종대왕님으로 보여요. 빙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짜증을 내는 게 실록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 이게 열받지. 왜냐면 일반 서민들이 글을 알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이제 불편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여러 있고. 가지로. 왜 세종대왕이 그렇게 대노를 한지 알 것 같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449년이면 한글 창제를 반포하고 그런 거 한 3년 정도 지난 거죠. 네. 그때 이제 한글로 대자보가 붙어요. 한글로 거리에. 대자보가 예, 붙어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어떤 대자볼까요?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할 거냐라고 이제 그 대자보를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의정 부사로 이제 발탁이 되거든요. 73살이었다는 거죠, 하연이. 네. 노인네잖아요. 어르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너무 늙어갖고 이게 일처리에 착오가 많았다. 막 그런 말을 씁니다. 한글로. 이거는 정말 백성들한테 할 말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세종의 그쵸. 그런 어떤 딱 그런 부합하는 부합하는 네. 소통의 이런 것이 시작이네요. 소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한글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뭐죠? 훈민정음 상주본을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분이 이 상주본을 넣고 엄청난 금액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1조 원 얘기가 왜 나왔냐. 사실은 2011년 9월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이 상주본의 감정가액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문화재위원 서재학자 이런 분들이 묵까지 보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뭐 했다는 게 이제 판단의 빌미가 된 건데. 근데 이거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재 가격을 그렇게 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상주본 가치는 좀 커요. 크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상주본 보면은 밑에 이렇게 주석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묵서를 이렇게 뭔가 누가 이렇게 낙서해 놓은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그런 어떤 글자 만든 원리 용법을 요약하면서 자기 견해를 이렇게 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어나 이런 뭐 언어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긴 하지만 불에 좀 탔잖아요. 그렇죠. 불에 좀 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이게 빨리 나라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탑5 정말 부끄럽지만 5개만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놀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종대왕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맞아. 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후대에 이런 인물이 또 탄생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견줄 만한 사람도 전 아직 못 본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쵸. 자, 그럼 오늘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